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선거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이 온라인 정치 페스티벌에 한국정당학회에서 두 개의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의 주제는 존중과 공존의 정치, 미래를 말하다인데 저희가 첫 번째 패널은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첫 번째 패널의 사회를 맡은 한국정당학회 회장이면서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윤광일입니다. 오늘 두 분이 발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의 당파적 양극화, 세대 균열과 이념 균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셨고요. 두 번째 발표는 충북대학교의 구본상 교수님께서 젠더 균열은 고착화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의 토론자 선생님들을 한 분씩 모셨습니다. 첫 번째 이재묵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허유정 용산구청 정책보좌관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젠더 균열에 대한 구본상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강우창 고려대 교수님께서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을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약 80분 정도 첫 번째 패널에 할애가 됐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는 좀 짧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20분씩 발표를 해주시고요. 지정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나서 10분씩 지정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남게 되면 물론 그 전에 지정 토론에 대한 다시 응답을 각각의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게 될 것이고요. 시간이 좀 남게 되면 저도 코멘트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생산적인 그런 토론 소통을 나머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약간 온라인이라서 청중이 없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페스티벌을 또 지켜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패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님께서 당파적 양극화에 대해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외대 이재묵입니다.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두 주제죠. 하나는 이따가 충북대 구본상 교수님께서 젠더 균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저는 세대 갈등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구체적인 제목은 세대 집단과 정체성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세대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데 과거에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았죠. 근데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번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그 전에 보궐선거 등을 거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세대 갈등이 되게 하나의 균열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서 여기 BBC 조사 결과 2017년 같긴 한데 보면은 세계 한 27개국 국가 간의 갈등, 긴장 요인을 보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유독 한국 사회에서 다른 보편적인 어떤 갈등, 예를 들면은 빈부 갈등,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도 심하지만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세대 갈등이 유독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세대 갈등에 휩싸여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되짚어 보자 이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세대를 하나의 정치적 세대라고 한다면은 그 정치적 세대는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세대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의식,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청년기 아니면은 20대 초 아니면 10대 후반 이럴 때 형성이 되는데 민감한 시기에 이제 정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유사한 정치적 역사적 경험을 하면서 이제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정치 세대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집단이 대표적인 집단이 86세대 옛날에 386 지금은 586 86세대라고 그러죠. 또 최근에는 97세대 이렇게 부르고요. 또 그밖에 잘 알려진 세대는 최근에는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등 요인, 균열 요인을 얘기할 때 이제 지역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역이 상대적으로 갈등
정도가 좀 약화되면서 그밖에 2000년대 초 월드컵 등등 거치면서 세대나 이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런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과연 우리가 이런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세대에 속하고 여기 사회 보시는 윤광일 교수님 그다음에 또 다른 발표자이신 구본산 교수님 뭐 다 어떤 특정 세대에 들어갈 텐데요. 과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세대를 우리의 출신지나 고향 아니면 우리가 속한 어떤 계층 이런 것들만큼 되게 정치적으로 우리를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두고 뭐 최근에는 뭐 사회 정체성 이런 많이 얘기하죠. 양극화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데 그럴 때 보면은 뭐 내가 어떤 당의 지지자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아니면은 그 좀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한다는 당파성이나 아니면 내가 어느 고향 출신이다 어디 산다 이런 지역 아니면 나의 성별 같은 젠더 뭐 이런 것들 못지않게 세대도 나의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정체성으로서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세대에 대해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대 균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출생 연도로 구분되는 어떤 우리 세대 집단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하나의 중요한 그 정치 그 집단으로서 세대를 볼 수 있는가 이런 거겠죠. 이 오면은 그 먼저 그 최근 한 10년 선거 동안에 그 세대별 투표 성향을 보면은 2012년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그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나오는데요.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약간 좀 그 기존의 문법에서 좀 벗어나 있는 반면에 원래 10년 전, 뭐 5년 전 선거를 본다면은 그냥 쉽게 봐서 그 젊은 사람들일수록 조금 좀 한국에서 민주당을 찍고 나이가 드실수록 좀 보수적인 정당, 보수적인 후보를 찍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탄핵을 거치면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였는데 이거는 뭐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수화된다는 경향성에서 본다면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이제 2022년을 보면은 물론 그 나이 드는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보이긴 하지만은 특히 요새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20, 30대 보수화 얘기하는 데서 많이 나왔지만은 좀 다르죠 기존 선거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된다는 기존의 어떤 생애주기 효과라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거랑 별도로 어떤 그 특정 세대 그룹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어떤 특성이나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나이 출생 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 어떤 정치 사회적 효과를 볼 때 크게 연령 효과 혹은 생애 주기 효과, 세대 효과를 나누는데요. 이 후자에 나오는 세대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86세대, 97세대, 뭐 MZ세대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은 연령 효과는 나이가 들수록 좀 보수화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10년 전, 5년 전 선거 결과를 보면은 뭐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 그중에서 특히 연령 효과가 잘 드러나는데 최근에는 그거를 넘어서 뭔가 특정 세대를 보여주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를 본다면은 세대 효과를 좀 보자면은 이게 그 허석재 선생님이 2019년 논문을 제가 인용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아까 그래프도 그랬지만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최근에 보면은 그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 우리나라에서 뭐 그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40대 그다음에 일부 50대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언론에서는 86세대, 97세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여기 그 전후 세대라든지 보면 전쟁 세대, 산업화 세대 이런 분들은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이고 나이가 들수록 좀 보수화되는 경향성이 좀 보이긴 하는데 아직 나이가 많이 든 것은 아니지만 노령화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 특히 40대, 50대 이런 그 X세대, 70년대생, 97세대랑도 비슷하죠. 그다음에 IMF 세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86세대 이런 분들은 중도에 머무르고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도 크게 보수화되지 않는 어떤 특징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유의 그 정치 사회와 경험에서 오는 그런 특징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세대별 특징이 보인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치적 세대의 경험적 정의를 내린 것인데, 그러니까 뭐 출생 연도죠. 근데 이거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 오차를 두고 뭐 80년, 뭐 79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1, 2년 차이를 두긴 하지만은 그냥 사실 뭐 10년 단위로 끊어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뭐 81년생 이후 그다음에 그 71년에서 80년생, 그다음에 61년에서 70년생, 그다음에 51년에서 60년생 이 데이터 그 한국
그 종합사회 총조사 그러니까 KJSS 데이터인데요. 그래갖고 그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데이터고 그 한국 전쟁 세대 갖고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뭐 86세대, 97세대 들어가 있죠 대부분 다. 그래서 2만 명 샘플인데요. 여기서 전체.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서 다루는 이념 태도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어떤 그 집단으로 보는 하는 정치 이념, 자기 주관적인 정치 이념이죠. 그 진보냐 보수냐 이게 있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념을 가를 때 잘 어떤 그 특징이 잘 보인다는 북한에 대한 대북 태도, 통일 태도, 그다음에 복지, 여성, 노동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좀 세대를 가르는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여기 정치 이념 보시면 알겠지만 2003년부터 2021년 아까 그 허석재 선생님 분석이랑 지금 비교해서 보면 좋을 텐데요. 여기 아래 이 Y축에서 밑으로 갈수록 지금 진보에 가깝고 Y축에서 위로 갈수록 좀 보수, 그다음에 3에 가까울수록 중도인데 보면은 그 아무래도 한국 전쟁 세대나 산업화 세대는 이 좀 보수 지금 3의 위쪽에서 좀 전반적으로 2003년 이래 2021년까지 꾸준히 좀 변동은 있지만 움직이고 있다면은 그 아래에서 여기 보는 월드컵 촛불 X세대 민주화 세대니까 대부분 다 70년대 이후생 그다음에 60년대 이후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서 보인다 해가지고 특히 또 그 민주화 세대인 그 86세대나 X세대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한 20년의 시간이 흐른데도 불구하고 생애 주기 효과가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좀 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세대의 고유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에 대한 태도인데 최근에는 이제 남북 관계가 너무 이렇게 좀 그 북한 핵 위기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017년에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된 이후로는 세대를 불문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인식이 그렇게 적대 대상 그다음에 경계 대상 뭐 협력 대상 이렇게 볼 때 지원이나 협력 대상 그러니까 적대 대상이 상당히 높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지원 협력 대상으로 보는 게 좀 올라갔었죠 잠시. 그러다가 북핵 그 어떤 그 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데 그 세대별로는 크게 갈라지는 것보다는 물론 차이는 있지만 편차는 있지만은 뭐 그 중에서도 보면 전쟁 세대나 산업화 세대가 좀 보수적이고 반면에 좀 젊은 세대일수록 좀 좀 더 북한을 뭐 저렇게 보는 것들이 있지만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고요. 가장 북한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느냐 해가지고 뭐 다른 국가랑 북한이랑 비교해서 한번 그래프를 봤더니 이것도 뭐 세대별로 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크게 갈리는 것들은 그게 뭐 보이지 않고요. 근데 2017년 이후는 보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조금 좀 이런 그 세대별 편차가 좀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하는 거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건데 이제 정부의 역할을 좀 크게 보는 것이 좀 진보적인 성향이라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겠죠.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복지 태도는 크게 여기 이 데이터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실업자들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할 때 이것도 정부의 역할, 정부의 사이즈,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해야 되냐 이런 건데 찬성보다는 반대, 좀 보수적인 성향들이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좀 줄여야 한다. 이것도 큰 편차가 드러나자고 전반적으로 좀 그 보수화되는 성향성이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여기서는 그 한국 전쟁 세대가 조금 좀 보수적인 성향이 보이고 산업화 세대가 보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보이는 거예요. 그 여성의 어떤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구세대랑 신세대랑 사이에 좀 격차가 보인다. 그리고 그런 패턴이 조금 좀 완화되고 있는 것들은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좀 완만하죠. 그다음에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 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문항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 월드컵 촛불 세대 80년대 이후생들이랑 이전 세대들이랑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이 조금 보이고 다만 이제 2010년 이후로는 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동의하는 비중이 좀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이건 좀 뭐 큰 편차는 없지만은 산업화 세대가 특히나 상당히 부정적인 그 신뢰하지 않는 경향성들이 잘 보이고요. 노동조합 활동의 강경성에 대해서도 산업화 세대, 한국전쟁 세대와 다른 집단 간의 어떤 그 차별성이 좀 보인다. 뭐 강경하냐 온건하냐. 그래서 세대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자기 이념 성향 문항을 기준으로는 세대별 이념 성향의 차별화가 좀 보이는데 반면에 그래서 보면은 뭐 한국 전쟁 세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X세대, 월드컵 세대 순으로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생애주기 효과에 좀 부합한다. 그래서 이념적 중도 3을 기준으로 할 때 구세대들이 좀 보수적이고
그 86세대 이후로 해서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이 드러난다. 그리고 앞에의 허석재의 분석에서와 유사하게 민주화 세대는 40대를 지나 50대에 접어들면서도 평균적으로는 그 자기 이념 성향 기준으로 볼 때 좀 진보적인 성향이 보이고 X세대는 30세 40대를 지나면서도 이전보다 더 이념적인 성향이 보인다. 그리고 세대 간 정책 성향 차이가 잘 드러나는 이슈로는 북한, 여성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 이런 거죠.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세대를 가르는 거는 뭐 결국은 세대라는 것을 코호트라는 걸 나누는 기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공통의 역사적 경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세대들은 공통의 역사 경험이 부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의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 밖에도 세대 갈등을 지금 강화하는 요인으로는 손병건 선생님하고 뭐 정한울 박사님, 유성진 교수님, 박경민 선생님 분석에 따르면은 경제 불황에 따른 경제 갈등이 심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풍족하고 풍요롭고 자원이 풍부하면은 뭐 이럴 일이 없겠지만 서로 나누고 싸우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질 수 있다. 특히 그것이 세대 간의 어떤 그 자원 배분의 불평등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고조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이념 성향의 차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세대 간 소통의 부족 이런 문제들을 뽑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의 어떤 그 세대별 어떤 격차를 조금 그 데이터, 그러니까 그 2022년 20대 대통령 유권자 조사 이건 정치학회 정당학회 같이 했던 그 조사 결과인데 보면은 그 세대별로 좀 편차가 보이죠. 역시나 60년대 이전생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가 보이는 반면에 90년대생들은 보면은 사실 이번에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비등비등하게 아마 젠더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그 갈리는 데 있어. 반면에 70년대생이나 60년대생 특히 70년대 40대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높았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정당의 호호도나 연령별 아니면 그 정당에 대한 대선 후보에 대한 호호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관측됩니다. 그래서 10년 전의 선거와는 상당히 다른데 그 연령 그룹별 이념 성향을 볼 때도 보면은 60년대 이전생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86세대, 그다음에 그 97세대,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내려오고 그 90년대 이후생들은 밀레니얼 세대랑 뭐 별 차이 없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연령 그룹별 정책 성향을 안보 이슈 먼저 보면은 국가보안법 폐지, 개성공단 재개 이거를 연령별로 보면은 사실 보면은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보면 2.7, 2.6, 2.4, 2.6, 2.5에서 97세대가 조금 좀 진보적인 성향이 보이지만 큰 편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2.6, 2.6, 2.5 해가지고 사실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요. 연령 그룹별 정책 경제 및 복지 이슈 봤을 때도 보시면은 복지 확대, 부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규제 강화에서도 사실 자기 이념 성향에 비해서는 큰 편차가 보이지 않고요.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연령 그룹별로 안보 이슈를 종합하고 경제 복지 이슈를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6, 2.6, 2.5, 2.6, 2.5, 그다음에 2.2, 2.3, 2.2, 2.3, 2.5. 그래서 사실 우리가 투표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큰 편차가 보이지만은 적어도 이번 대선 조사에서 어떤 이런 거는 사실 큰 차이는 세대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런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정치 세대의 특징을 본다면은 세대별로 적어도 정치적인 어떤 태도, 당파성, 그다음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호도의 측면에서는 분명한 게 세대별로 좀 선호가 좀 엇갈린다. 그러나 그다음에 2012년이나 17년과 다르게 그 2030 유권자를 포함할 때 예전에는 보면은 그 단선적인 모형이었죠. 보면은 나이가 더 들수록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좋아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민주당을 좋아하는 성향이었는데 최근 선거에서는 지금 역유자형이랄까 4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성향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대의 보수화가 아니냐 이런 그것들이 나타났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자기 이념 성향 문항에서 조금 그런 패턴이 반영되긴 하지만은 정책 이슈별로 봤을 때는 이념적인 어떤 분화가 세대별로는 아직 그렇게 잘 일관되게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또 살펴볼 거는 이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세대 균열은 세대 간 정치식 차이의 강화와 별개로 아까 강화 요인이 있다 그랬는데 세대 내에 정치의식이 동질해야지 아마도 좀 더 집단 간 구분이 뚜렷할 텐데 최근의 연구들 중에서는 세대 내 균열, 세대 내 이념의 분화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교육 수준, 그다음에 뭐 소득 수준 등등에 따라서 아니면 성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엇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86세대를 연구한 한상익 선생님의 연구는 그 86세대 내에서도 민주화 투쟁 세대하고 민주화 성취 세대가 이제
그 60년생부터 65년생, 66년생부터 70년생 나누신 거거든요. 그거 좀 다르다 해서 주로 진보적인 거는 민주화 성취 세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세대 내에서도 같은 세대 집단에서도 분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김기동이 연구한 거에서도 세대 균열과 별도로 세대 내 이념적 이질성이 개인의 계층은 아니지만 교육, 성별, 지역, 연령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그 아까 KGSS 문항을 가지고 그 비슷한 세대 그룹별로 자기 이념 성향을 가지고 봤더니 두 가지가 같이 보입니다. 보면은 각 연령 그룹을 보여주는 특징들. 예를 들면 뭐 그 70년대생들 보면은 분명히 2, 3, 4 상당히 먹고 상대적으로 5 없죠. 반면에 이제 보면 뭐 여기 보면은 그 2, 3 IMF 세대 70년대생 보면은 2가 상당히 높죠. 진보적인 성향들이. 그 반면에 보면은 여기 보면 정보화 세대라고 나오는 1979년 87년생 그다음에 41년생도 보면 중도를 중심으로 보수가 좀 많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세대별로 특징은 있지만은 세대별로 분화된 그 특징들도 보인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세대 집단 내에서의 이념적인 어떤 그 연도별로 그 집단 내에서 이념적 분산의 그래프거든요. 분산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이념적인 선호의 어떤 그 분포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의 얘기인데 저기 IMF 세대 보면은 상대적으로 70년생들은 상당히 이념적 동질성이 상당히 높은 집단. 그러니까 상당히 분산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반면에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앞에 보시면 한국 전쟁 세대라든지 아니면 전후 산업화 세대 그다음에 이런 데들은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좀 분산이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경향성도 보이죠. 갖고 이 40대 IMF 97 세대 이런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는데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되게 나름대로 이념적으로 상당히 동질적이고 그래서 아마 되게 그 확실한 정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모든 세대 그룹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대를 특징 짓는 어떤 이념적 정치적 특징은 있다 한국 사회에 최근에. 그러나 그 특징은 주로 정치 성향이라든지 투표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일관된 이념 태도로 세대가 확실히 갈리는 것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세대를 하나의 동질적인 어떤 그 이념 집단 정치 집단으로 보려면은 세대 간 이질성도 중요하지만은 세대 내에서의 동질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세대가 하나의 중요한 그 정치 집단 동일한 의식을 공유하는 정치 집단 제기에서는 이들을 되게 어떻게 그 강화시키는 세대 간 갈등을 강화시키는 아까 손병건 선생님 연구를 얘기했죠.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구심점으로 묶는 어떤 구심력도 작동하지만은 이들을 분화시키는 원심력적인 요인들도 존재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나이가 들수록 변하는 생애 주기 효과도 같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 사회를 보신 윤광일 교수님이 최근에 좋은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세대 갈등은 하나의 중요한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역 균열처럼 굳이 따지자면은 균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그 보면 현저하고 동태적인 대립과 분쟁이 하나의 어떤 그 갈등이라면은 그것이 주요 사회 집단의 역사적 구분과 분열을 내포하는 굉장히 어떤 구조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균열을 발전하려면은 어떤 그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현재 세대 갈등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충분히 정치인들이 정치 과정으로서 하나의 갈등으로서 충분히 조절 가능한 단계에 있지 않을까. 그런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한국 정치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고 오히려 손쉽게 투표 자기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동원하는 측면에서 세대 갈등을 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은 향후 주요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잠재적인 사회 균열 요인이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안정된 균열로 자리 잡는 데에는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그 자원 배분도 이제 손병건 선생님 거기 나왔지만은 그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적 상호작용 결과 이렇게 해서 선거 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동원되고 할 때 균열로 발전하는 것이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또 흥미로운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세대를 우리가 내가 이제 97 세대다 하면은 우리 그다음에 86이나 다른 MZ 세대를 그들로 나눌 만큼 우리가 세대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게서 본다면은 그렇게 세대들을 꾸준하게 나누려면은 아무래도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이념적인 어떤 그 조건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세대를 나누는 어떤 그런 갈등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세대를 다 보편적으로 나누는 이념적인 어떤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카테고리를.
다 그 각 고유의 세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이념 기준이 차별화된다. 뭐 예를 들면 기성 세대들은 대북 정책, 그다음에 어떤 그 청년 세대들은 조금 더 그 실용적인 거, 복지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행히 한국 사회가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은 세대 갈등이 잠적 사회 균열이지만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치 세대 집단 간의 동질성과 구심력과 그다음에 그 원심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를 세대를 우리 집단으로 인식하게 하고 기타 집단을 그들로 인식하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정치 세대 집단의 정치적 정체성 형성을 자극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좀 지향해 가야 된다. 그래서 뭐 결국은 뭐 세대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청년 대표 수준을 좀 극대화시키고 그 대화를 늘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들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회기 분석인데 뭐 보면은 아까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세대 갈등이 있다고 할 때 그거를 우리나라의 대표들이 정치를 잘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의 청년 대표 정치 수준이 잘 높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20대 뭐 17, 18, 19, 20대, 21대 국회 갈수록 20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0.7%. 이럴 때 과연 그 세대 갈등을 국회에서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뭐 보면 광역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의기관에서 세대별 대표성이 잘 다뤄지지 않는다면, 물론 이게 뭐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뭐 세대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청년 의제들이 들어가서 세대 갈등을 잘 다룰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보다시피 보면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연금 개혁 나와야 돼, 연금 갈등, 연금 고갈 문제, 청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적 연금 고갈된다,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 보면 생산 연령 인구 감소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나중에 지금의 20대 30대들이 어깨에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앞으로 세대 갈등이 그 세대 균열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 어떤 여러 가지 추동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와 여러 대의기관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앞으로 대표성이 잘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다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은 존재하고 지금 세대 갈등을 중심으로 한 갈등 구조가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이게 세대 균열을 하기까지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 집단으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추동 요인들이 잠재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깊이 고민하고 손쉽게 투표해서 정치 어떤 유권자들을, 당원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여러 세대 갈등 요인들을 정치적으로 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과정의 세대 갈등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비단 기술적 대표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제 대표성 측면에서 잘 풀어나가야지 앞으로 세대 갈등을 잘 원만하게 현명하게 풀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묵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치학회에서 가장 프로덕티브하면서 가장 또 양질의 논문을 쓰시는 우리 이재묵 교수님께서 이 세대 균열에 대해서, 세대 갈등에 대해서 또 영광스럽게도 또 최근에 어떤 아이디어를 또 인용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또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그 구본상 교수님께서 젠더 균열에 대해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20분 시간 잘 맞춰주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정치외교과 구본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한국의 젠더 갈등, 그러니까 고착화 가능성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그 고착화 가능성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하기에는 좀 데이터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가능성 정도만은 사실은 한번 탐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대비가 되게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대비가 뚜렷하게 됐었습니다. 이 젠더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연구들을 이제 정착적 관점에서 좀 보고요. 이런 갈등들이 어떻게 강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더 갈등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젠더 갈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보면 연구자들이 젠더 갈등이 진짜 실제하느냐 아니면 이거 그냥 허구냐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또 논의가 많이 됩니다. 젠더 갈등이 또 과장되었느냐 아니면 특정 층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대남 뭐 이런 그 많이 얘기하는 것들에서만 유의미한 거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20대 젠더 갈등이 그리고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만약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젠더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고착화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일관된 어떤 결과들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제도 그다음에 관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기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부장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 이걸 두고 남녀가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래서 주로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을 가장 이제 많이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까지 이게 확대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 같은 것이 되게 잠재되어 있던 개인적 영역의 차원에서의 젠더 갈등이 표출된 현상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성 역할과도 관련이 돼서 그래서 앞선 얘기했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요. 어찌됐든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가장 큰 젠더 갈등으로 확대하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나 이런 거에는 어느 정도 합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에서의 젠더 갈등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앞서 이재묵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 내지는 코홀트라고 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남녀 성을 가지고만 이렇게 보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이 그 대결점들이 되게 뭉툭해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에서 이제 이 청년 세대가 굉장히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20대 남성의 취약성 이것들로 이제 포장하게 되면서 남녀 간 대결 구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선거 전략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가부 폐지 논란이었고요. 언론에서도 이대남 이대녀 현상을 가지고 사실은 이 젠더 갈등들이 훨씬 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젠더 갈등과 세대를 연결한 연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줬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사인에서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기사에서 그 조사를 굉장히 폭넓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 젠더 갈등에 대한 것들을 다 다루는 그런 그래서 사실 그 굉장히 연구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그 영향력을 준 기사였는데요. 그래서 왜 20대 남성에서 그 진보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떨어졌을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제 탐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젊은 남성이 보수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페미니즘이 그동안 굉장히 강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뭐 사회 전반적인 특성 때문이냐, 그러면서 공정이라든지 뭐 시험 공화국 뭐 이런 것들, 또 기성세대에 대한 굉장히 강한 반발. 뭐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제 다루었는데요. 실제 이제 이 결과로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나름대로 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남는 질문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 선행 연구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어떤 설문 결과가 맞는지 사실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 대 데이터, 해석 대 해석, 조사 문항 간 대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결과들이 어떤 결과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조사에서는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지금 이게 혼란스럽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년이라고 이렇게 묶어냈는데 이게 과연 청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남성층이라고 하는 데서 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차별이 완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차별 자체를 잘 느끼지도 못하는 세대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 자체에 대해서 반감이 큰 거는 아닌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 이상 가부장적인 문화의 이점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대신 그 역할과 기대, 우리가 맨박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한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전반에 대한 부정적 태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그 반감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사인 조사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한국의 결혼 문화는 여성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20대 남성이 66.3%가 동의를 합니다. 20대 여성은 19.8%만 동의를 했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남녀 간 법 집행이 공정한가 이 부분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이 부분에도 남성, 여성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과 30대 남성도 차이가 사실은 크게 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20대 남성은 페미니스트를 일종의 주적처럼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강한 혐오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선일보와 같이 조사한 2022 대한민국 젠더의식 조사에서는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47.2%가 그리고 또 30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이 넘는 52.6%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동연령대를 여성을 보게 되면 21.2%, 25.2% 그러니까 한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성차별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느끼면서 그러나 여전히 제1차 생계 부양자 가정의 제1 부양자는 남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집값 마련의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고 특히 2020년부터 최근까지 급상승한 이제 집값 상승이 사실은 이들을 굉장히 이제 그 좌절하게 만드는 부분들 이게 어디로 이제 표출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 그 징후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청년층이 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균질하게 사실 이런 그런 어떤 태도들을 보이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시사인 그 조사에서도 그 20대 남성의 약 4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한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강한 반페미니즘을 경향을 보이지만 이념적으로 굉장히 보수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선거를 앞두고 한 조사이긴 합니다만 저희 한국 정당학회에서 조사했을 때 20대와 30대 남성 가운데 약 30% 특히 그러니까 30% 정도가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보수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감지가 됐고요. 특히 20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문제에 관한 남녀 간의 차이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특히 경제나 정치 영역보다는 사회문화 영역에서 남녀 간의 차별성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 선거 국면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동원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념, 그 왼쪽이 좀 진보, 오른쪽이 보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종 모양으로 가운데 쪽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모양으로 있었는데 이 모양들이 점점 약간 뭉툭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2021년에 가게 되면 그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약간 패인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양극화의 어떤 조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둘이 갈라져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 조사였는데요. 이때 보게 되면 남성 같은 경우가 여성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더 보수적인 성향들을 보입니다. 근데 경제 영역에서만 여성이 조금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고요. 조금 더 이제 연령대로 보게 되면 40대가 앞서 발표해 주신 그 이재목 교수님이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40대가 가장 진보적인 전 영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어떤 태도들을 보이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대북 대회에서 이 조사에서는 20대에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60대 이상보다 더 보수적인 어떤 태도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사 시점과 조사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 나온 것과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보통 완전한 균열이라고 윤광일 교수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그 지역 균열 보시게 되면 호남과 대구 경북과는 완벽하게 대칭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호남이 가장 진보적, 대구 경북이 가장 보수적인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지 후보, 뭐 지지 후보별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나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쪽에서 이제 사회 영역에서만 사실은 좀 진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아무래도 선거 국면에서는 양대 정당에 가장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사실은 이념적으로 가장 대립이 됐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성별, 연령별 정책 이념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좀 성차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죠. 다른 연령대에서는 대부분 이게 겹쳐서 나타나는데 20대에서는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남성 쪽이 훨씬 더 보수적인 특성들을 보입니다. 이건 대북 대회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경제에서도 차이가 나고 가장 큰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영역입니다. 뚜렷하게 20대에서 남성 여성의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연령대가 높아지게 되면 점점 비슷하게 가다가 50대 60대로 가면 남녀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지금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게 어찌됐든 이념적인 어떤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세대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 연령대에서는 사실은 그런 젠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2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뚜렷하게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지 후보별로 보면 흥미로운 거는 남녀 간의 차이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전체 남녀 간의 정책 이념에서 드러났던 차이가 당시 지지 후보별로 보게 되면 사라지는 거는 결국 이거는 정치적인 동원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념의 차이가 후보 지지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당학회에서 또 다른 이제 조사를 올해 초에 했었는데요. 비슷한 조사입니다.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태도, 아까 그 정책에 대한 이제 걸로 이념을 보는 건데, 지금 잘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게 두 패널이죠. 그러니까 20대와 30대 같은 경우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남성층, 이게 좀 뾰족하게 나와 있고,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뾰족하게 이게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강한 보수층입니다. 굉장히 강한 보수층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이든지 굉장히 강한 응답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원래 20대라든지 30대,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설문을 했을 때 그렇게 강하게 뭐 자신의 의견들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지 않는 편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감지가 되는 거죠. 반대로 40대나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런 클러스터들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흥미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20대에 초점을 두고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영역별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정치 경제에서는 20대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20대 남성과 여기 이 조사에서는 50대 남성 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젠더 내의 세대 격차가 사실은 뚜렷하고요. 이거는 어쩌면 20대 남성이 기존 기성세대에 대한 그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성세대 남성에게 오히려 타겟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회 탈물질로 가게 되면 20대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역별로 우리가 지금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역시 되게 뜨거웠었고요. 이거는 20대에서는 정말 너무 뚜렷하게 차이가 났고, 사실은 5점 만점 척도에서 어떤 평균값이 4.26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수가 5점을 뽑은 거거든, 남성들이. 강하게 그냥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한 어떤 그 태도들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에서 가장 큰 격차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논쟁이 됐었던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세대 간의 격차가 있지 그 세대 내 성차, 그러니까 20대 남성 여성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거기서 남성 여성 간의 차이는 거의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대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좀 차별성을 가지고 보는 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태도 아까 봤을 때 젊은 연령층 남성에서 강한 보수층 아까 한 3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사인 결과에서는 한 25%가 반페미니즘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기는 반페미니즘을 넘어서 약간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차이가 있었었다는 거고요. 이들은 대부분 이제 다수는 윤석열 후보를 당시 지지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들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보수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도 굉장히 높았고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근데 같은 연령대에서 여성 같은 경우는 이 강한 보수층이 한 10% 정도로 굉장히 좀 낮았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지지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들이 보수적임에도 태도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중도로 평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에는 확실히 좀 어떤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를 좀 봤는데요. 성차별주의라고 하는 섹시즘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현대적 성차별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그러니까 이겁니다. 굉장히 전통에 도전하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호전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태도고요.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그리고 친밀성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여전히 그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거나 이런 거에는 별로 이제 크게 그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래서 좋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차별주의를 어느 정도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형태의 성차별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성차별주의가 현대적 성차별주의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한테 최근에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차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한테 굉장히 특혜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여성을 타겟으로 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감지되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감지되고 있는 형태의 성차별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차별주의와 대선 후보, 이 대선 후보는 2017년 조사입니다. 이게 2022년에는 이 조사가 되지 못해서요. 이때 조사 결과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가진 경우는 홍준표 후보랑 문재인 후보를 봤을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들이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차별주의 강하면 문재인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 그러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라고 하는 거죠.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은 했지만 사실은 주된 지지층은 성평등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층이 아니라 오히려 온정적인 성차별주의를 가지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취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선 이후에 평등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 굉장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지지층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층의 핵심은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럴까? 당시에 되게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들은 보수 정당 그럼 찍지 못했을까를 보게 되면 기존 정당들 보수 정당들은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성 폭력 공약 이런 것도 보면 빈칸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형식적인 형태로 소극적인 어떤 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죠. 2021년 12월 20일에 신지혜를 영입하게 되는데 바로 1월 7일 정도에 1월 5일인가 7일인가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불과 한 달이 안 돼서 이런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정책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선거 양상에 따라서 빠르게 정책 방향을 번복하게 되면 여성 정책에 관련된 신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하되고 이렇게 한번 무너진 신뢰는 굉장히 쌓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도 여성들이 보수 정당을 계속 지지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지층이 성평등주의적인 게 아니라 온정적 성차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층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드러냅니다. 다만 보수 정당이 굉장히 그 적대적인 성차별주의 후보를 내거나 아니면 성평등 정책에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일 때는 반사이익은 얻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 근데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되면 관심도도 떨어지게 되면 대선만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민주당도 이렇게 한계를 가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거는 계속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뒤에도 사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젠더 갈등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남녀 간의 지금 차이를 두고 인식에 있어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남성은 지금 뭔가 불만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맨박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지금 여전히 청년층들, 남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리고 불평등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요. 그 원인이 지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는 정치권에서는 이거를 동원의 측면에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은상 교수님. 시간 너무 제가 뭐 재밌게 발표를 들어와주고 사회자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초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발견과 흥미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우리 저 두 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우선 이재목 선생님께서 한 발표를 우리 저 허유정 선생님께서 하시나요? 허유정 박사님께서 지정토론자 허유정 박사님께서 이재목 선생님의 그런 세대 균열, 이념 균열에 대한 발표에 대해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세대 균열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균열을 대체할 만한 균열 요인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고 연구자별로 편차도 다양하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대는 그 연령과는 구별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하나의 그 갈등 요인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목 교수님께서 지금 최근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이게 뭐 세대 내의 동질성과 이질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책 성향이나 자기 이념 성향을 통해서 이게 당파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많이 배웠는데요. 일단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세대 균열이 과연 그 이념 균열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 보수와 진보를 구분짓는 이 지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컨대 이제 자기 이념 성향 문항에 있어서 기존의 뭐 북한 태도라든지 통일 태도 그리고 복지와 여성 노동에 관한 태도에 대한 질문 문항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통시적으로 그동안의 세대를 구분하고 그걸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존의 설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세대들한테 과연 적합한 지표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기 이념 성향에서는 어떤 그 정치적 태도라든지 투표 성향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지만 실제 정책 이슈별 세부 문항에서는 이런 이념 성향 차이가 세대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사회학이나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세대 갈등은 대부분 자원 배분의 문제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세대이지만 사회 참여가 오히려 줄어드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어떤 그 불평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같은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 성장 속도가 클수록 세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 특히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급격한 경제 수준 변화를 경험한 한국에서 세대 간 격차가 크다라는 보고가 있다라는 점 등이 그것도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체적 이슈로 들어가면 세대 갈등은 이해관계 갈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 사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기회와 관련된 공정 이슈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이런 점에서 이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세대 갈등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어떻게 포장된 건 아닐까. 이해관계의 대립이 세대 갈등으로 포장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간의 정당의 호호도, 당파성이 엇갈리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정당과 정당 엘리트가 세대 균열을 동원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전상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세대 게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전폭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더라도 이 게임을 관장하는 특정 플레이어가 이런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건 아닌지라는 문제의식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러한 우리가 세대 갈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이 세대 프레임으로 이 사회 갈등 현상을 바라보게 하는 건 아닌가, 그로 인한 착시 현상은 없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국 문제는 현재의 세대 갈등이 과연 정치 과정과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치 과정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정당과 선거 그리고 정당이 과연 이 세대 갈등을 잘 대변하고 표출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세대 갈등은 인구 변동이나 사회 변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는가의 문제가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와 정당이 결과적으로 정파적 양극화 속에서 이 선거 전략적 목적을 위해 세대 갈등을 동원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청년들에 대한 과소대표성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청년 대표가 기초의회나 등에서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아주 젊은 30대의 거대 정당의 대표가 됐을 정도로 그런 변화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인데 한쪽에서는 과연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표할 만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숫자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질적인 측면에서 이 청년을 대표한다는 청년 세대, 청년 정치인들의 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치를 준비하는 그런 세대들을 보면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아니면 유리한 위치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연 청년 문제를 맡겨도 될 것인가, 그들이 과연 청년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고민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세대 균열 문제 역시 한국의 당파적 양극화라는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이 세션을 마련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회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질적인 양당제가 특히 지역 정서에 기반한 두 정당의 대립이 이러한 갈등 요인을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회 갈등, 세대 갈등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갈등을 정당과 그 정치 엘리트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변하고 그것을 표출해서 이것을 그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가가 주된 그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유정 박사님. 예, 그러면 일단은 뭐 발표자분이 리스폰스하는 건 좀 기다려 보고요. 이어서 바로 이제 강우창 선생님께서 구본상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젠더 균열에 대한 발표에 대한 그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정액과 강우창입니다. 그 사회자이신 윤광일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 젠더 균열과 관련해서 이 구본상 교수님께서 너무나 활발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오늘 발표하신 내용도 대부분 이제 구본상 교수님께서 하시던 이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그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 훌륭한 발표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읽어봤는데 딱히 그 비판적인 지점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그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비판적인 입장에서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에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구본상 교수님께서 이제 그 발표를 하실 때 젠더 갈등의 정의,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더 갈등의 양상, 그리고 이제 젠더 갈등의 정책 결과와 전망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젠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 젠더 갈등을 다루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결과가 조금씩은 어떤 경우는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일관된 분석을 하기에 평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어려움은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갈등으로서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진행 중이라 이게 어떤 방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하다는 시계열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이 세대와의 중첩이라는 관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선호나 이념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20대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30대 정도까지 한정되어 있고, 사실 40대 이상의 유권자들을 살펴보면 세대에 따른 젠더에 따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로서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인 효과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 연령 효과와 세대 효과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구분하기 어렵지 않나. 특히 이 젠더 이 갈등의 어떤 갈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제 노동 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 경험이 젠더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20대와 30대가 그 노동 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30대는 모르겠지만 20대는 또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들이 이제 특히 요즘과 같이 이제 경력 단절이나 여성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그 젠더 갈등에 대한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젠더 갈등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젠더 갈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본상 교수님께서 이 첫 페이지에 정리해 주신 젠더 갈등의 내용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갈등이라고 할 때 불평등이 존재하면 흔히 생각하는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약자인 여성들인데, 사실 현재 젠더 갈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오히려 남성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젠더 갈등으로 규정하는 그 내용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양상들 간의 어떤 괴리가 조금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동원의 전략으로서의 어떤 그 젠더 갈등에 대해서도 사실 어느 정도는 과장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냐면은 이 지난 대선을 통해서 특히 그 20대 남성들을 동원한 그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으로서 이제 20대 남성 등을 동원했었는데 과연 그 전략이 이 선거 승리에 얼마나 효과를 끼쳤는가, 그러니까 선거 승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그리고 과연 그렇게 동원되었던 그 젠더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뭐 평가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는 지속되기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된 갈등을 대변하는 어떤 양상으로 제시가 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의 변화, 왜 20대 남성들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로부터 등을 돌렸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건 젠더 이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언급하신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어떻게 보면 그 노동시장에서 진입하지 않는 노동시장에서 겪을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이익에 대한 반감이 컸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게 과연 이미 어떤 선후 관계가 조금 바뀐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이미 국민의힘 쪽으로 민주당에 대한 반발로 국민의힘 쪽으로 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국민의힘이 이제 남성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같은 측면에서 오히려 이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슈를 동원했던 것은 여성들이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제한된 옵션 속에서 그나마 가능한 옵션으로서 민주당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속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 그 국민의힘이 이제 여성가족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대안으로서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특히 20대 남성을 타겟으로 했을 때 20대 남성이 원하는 바를 과연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킨 의지나 능력이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나타나는 바로는 그런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일시적으로 국민의힘이 20대 남성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슈로서 여성가족부를 들고 나왔지만 그런 상징적인 이슈를 정책적인 측면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그 선거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동원하려는 시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것 같은 그런 그 역량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그 여성 젠더 이슈를 상징적으로만 소비할 경우 과연 20대 남성들이 국힘의 지지자로 과연 남아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민주당의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민주당이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유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20대 여성 이외에는 30대,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은 사실 성평등 이슈를 추진해야 할 어떤 그러니까 성평등 이슈를 추진한다고 해서 이들을 끌어들일 유인이 있는가 하면은 기존의 선호를 봤을 때는 그런 유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의 한계가 아니라 사실은 유인 자체가 이 성평등 이슈를 선거 동원의 전략으로서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유인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제 그 정치적 균열로서의 젠더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불평등이 존재하고 정말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특정한 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정치권의 역할은 이런 갈등을 없앤다라기보다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 제도화시켜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 과정에서도 균열을 동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치적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정책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부재하다. 특히 여성 의원들이라던가 물론 이제 디스크립티브 레프레젠테이션이 분명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그 실질적인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이 명목적인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오히려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명목적 대표성을 통해서 높이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들이 정치적인 제도화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젠더 갈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정책적 차이라기보다는 이 젠더 갈등을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 발생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막말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극단적인 표현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약간 여론 주도층이라던가 일반 여론간의 어떤 그 구별화시켜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요즘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워낙 그 소수의 어떤 의견들이 필터링 없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이 실제보다 더 갈등이라는 젠더 갈등이라는 양상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여론 주도층과 일반 여론간의 어떤 구별을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구본상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고려대 강우창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얼추 뭐 다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그 토론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또 성의 있게 발표자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리스폰스를 해주시는 게 또 도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짧게 한 2, 3분 정도로 그 리스폰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허유정 선생님 그 아직 완성도가 낮은 건데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사실 뭐 그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 사실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이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고본성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연말 연초까지 더 볼 예정인데 이 자체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해서 필요한 문항들에 대한 어떤 최근에서 뭐 세대든 젠더든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들에 대해서 좀 연구자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문항들을 넣어서 어떤 지표로 보면 좋을까 이거를 좀 잘 해서 한다면은 좀 더 의미 있는 그 발견과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뭐 세대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거기 나왔고 허유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풍요롭고 그러면 갈등이 없겠죠. 근데 자원이 좀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자원을 그 어떻게 보면 제약이 있을 때 그걸 나누는 것도 결국은 정치 과정에서 다 하는 문제니까 그것들이 다 결국은 정치 과정이 세대 갈등을 잘 그 제도권으로 갖고 와서 정치 과정으로 푸는 문제인데, 그것이 아까 그 뭐야 기술적 대표성이든 실질적 대표성이든 한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자세하게 잘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좀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간적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것들이 우리가 또 이제 반복되는 형태의 서베이, 같은 형태의 서베이가 지속이 됐을 때 우리가 아까 그 강우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세대 효과라든지 연령 효과를 좀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나머지는 거의 제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동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공 여부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하면 선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만 발표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자료에는 있는데, 이게 다른 갈등에 비해서 이념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갈등 인식 수준 그것보다는 낮게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변수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그래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특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의 이 어떤 변수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희미하게나마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어떤 동원 내지는 뭔가 그런 것과 연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점검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아까 요 앞에서 말씀하신 이재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체계적인 어떤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좀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되게 꼼꼼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예, 굉장히 저는 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로서 그냥 시간 매니지먼트만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사회자 역할인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두 분 발표에 많이 배웠고 또 토론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사회자가 아니라 토론자라면은 저도 뭐 많이 그 질문도 해보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또 지금 두 분께서 하시는 작업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서 아마 추후에도 계속 그 발표할 자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적인 토론할 자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쉽지만 여기서 선거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정당학회가 맡은 첫 번째 패널 정치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첫 번째 패널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자 선생님 그리고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